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에게서 검출된 세균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시트로박터 푸른디이며 모두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액이나 주사제를 통해 신생아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보건당국도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숨진 신생아 4명의 장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발인이 끝난 뒤 경찰은 이대 목동병원을 압수수색해 인큐베이터와 약물 투입기 등 관련 증거 자료와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회사들의 광고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결정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제조사들은 해당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고 공정위도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 문구는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신안보 전략을 밝혔습니다. 68페이지의 안보 전략 보고서에선 북한이 17번 언급될 정도로 북한 압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석방됐지만 이후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진술이 속속 나오면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엽제 전후회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보훈처 추천서를 받은 업체에게만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조건을 별도로 넣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으로부터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현무암 협곡 주상절리 지역인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내에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곳곳에 패어나간 돌무더기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 혈액에서 나온 세균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웬만한 항생제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건당국은 조금 전에 3명에게서 검출된 균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같다. 즉 다시 말해서 동일한 감염원에서 감염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사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병원 감염이 큰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전국에 있는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은 건강한 성인의 장 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장내 세균입니다. 하지만 생식기와 호흡기, 혈액에 감염될 경우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조사나 저체중아 혹은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슈퍼박테리아에 준하는 세균으로 분류됩니다. 이 균은 주로 환자, 의료진, 의료기구 등 의료 관련 감염으로 전파됩니다. 실제 의료진의 손을 통한 감염 유행 사례가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유전자 염기설이 다 동일하다면 뭔가 공통 오염원에서 시작이 됐을 것이다. 환경이든 의료진이든 수액이든 시술기구든. 결국 병원이 세균 관리를 제대로 못해 의료진이나 의료기구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정확한 감염 경로 및 감염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이 같은 병원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국 모든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이제 관심은 이 균이 어떻게 해서 신생아들의 몸에 들어가게 됐는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혈액에서 그것도 4명이 동시에 감염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액이나 주사제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은 혈액 배양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혈액 속으로 침투한 박테리아가 폐혈증 등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새 아이에게서 나온 균의 염기 서열도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원이 하나란 의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누군가가 조치를 잘못해서 감염원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폐나 기관지가 아닌 혈액에서 균이 나온 점 때문에 공기 전염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모유 수유나 의료진 시체 접촉 과정에서 균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균의 종류가 동일하고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오염된 수액이나 주사제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세균 감염 외에 의료과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액 세트나 투약한 약물, 조제 분유 등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사망한 신생아들의 발인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작은 관에 실려 떠나는 아기들을 바라보며 부모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병원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숨진 아이를 담은 관을 보며 부모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한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차마 관에서 손을 떼지 못합니다. 아기들이 숨진 지 사흘 만에 4명의 장례가 차례로 치러졌습니다. 발인이 모두 끝나자 대기하던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이대 목동병원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를 포함해 약물 투입기 등 의료기구와 의무기록, 처방기록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감염원과 감염 매개체 등이 조금이라도 더 오염되기 전에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약물 과다 투여 가능성을 조심스레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완전 정맥 치료할 때 그거를 과다하게 투약하는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사를 그 부분을 대상에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 의료진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서부지법은 같은 병원에서 지난해 2월 미숙아가 실명한 사건에 대해 병원 과실을 인정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에도 병원 측이 경찰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던 정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병원은 역학조사 요청도 하지 않아서 경찰이 대신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통화 녹취 파일을 입수했는데 경찰은 병원 의료진이 전부 멘붕에 빠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신생아들이 잇따라 숨진 지 6시간이 지난 다음 날 새벽 5시 29분. 경찰이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에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경찰서 강요구팀의 박사라고 합니다. 네. 네, 질병관리본부죠? 네네, 맞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4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네. 저희가 좀 역학조사 같은 걸 의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콜센터 직원은 사고가 난 병원에서 직접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 그 관할 보건소 쪽으로 신고 접수를 하게 되고요. 예. 그 관할 보건소 쪽에서 역학조사 여부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콜센터 설명대로 심각한 의료사고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병원은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의료기관하고 통화는 해보셨나요? 의료진하고는? 저희가 지금 병원에 계속 있다가 왔어요. 이거 주치도 만났고. 네네. 근데 뭐 의심소견도 전혀 말씀을 못 들으신 거예요? 예. 혼란에 빠진 병원 측은 다음 날 새벽까지도 의심 소견조차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담당자들 연락처를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네. 의료진들이 전부 다. 네네. 그래도 연락처를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 진행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네. 결국 양천보건소는 병원이 아닌 경찰을 통해 사건을 전달받았고 오전 8시 30분 직권으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병원 내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벌어진 이대 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감염관리평가에서는 최상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기관 평가 인증 현황 점수표입니다. 감염관리 부분 51개 조사 항목 중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의 상등급이나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뜻의 유등급이 50개입니다. 나머지 1개도 중등급입니다. 의료기구의 세척, 멸균 관리 등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건데 그중엔 신생아실의 감염 관리 여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은 게 2014년인데 유효기간이 2019년까지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조차 이 같은 인증 절차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증이 그것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증이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해당 인증을 위한 평가는 현재 민간기관이 위탁을 받아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관리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 인증 체계를 통째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사인이 정말로 만약에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막강한 공정위가 스스로 오류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정말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정위는 피해자를 구제할 2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지난해 내린 조치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애경과 SK케미칼을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제품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한 겁니다. 공정위는 자체 TF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있어야 광고 잘못을 따질 수 있다는 당시 판단이 너무 엄격했다고 봤습니다. 환경부가 추가 피해자를 인정한 상태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그것도 대면 회의가 아닌 전화 통화로 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해 내렸던 2012년도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옥시와 롯데쇼핑 등에겐 과징금과 경고 조치를 했지만 애경과 이마트는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재조사에 착수한 공정위 사무처는 애경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올린 상태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는 전속 고발권이 적용돼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형식적이고 불투명한 사건 처리에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최소 1년 이상 연장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그간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속 고발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면죄부성 결정을 내린 것인가? 작년에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정위원들의 회의록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거기에 이유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즉 업체 쪽 입장에 기운 듯한 발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의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회의 녹취록입니다. 작년 8월 12일 열린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에 대해 심의를 종결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한 공정위원은 참석자들에게 이 물질 사용하는 제품이 여러 개 있다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습니다. 이어 웬만한 화학 제품에 독성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심사관이 반발하며 원재료, 즉 독성 물질인 CMIT와 MIT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고 강조하자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자릅니다. 또 이 물질이 서울시 수돗물에도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수돗물에는 쓰지 않고 94종의 제품에만 들어갔다는 답변에 다른 제품도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서만 문제 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한 위원은 심사관에게 이미 회수 조치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입증해 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회의록을 살펴본 피해자들은 공정위원들이 업체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와 애경의 내부 문건을 살펴보니까 이들은 이미 제품 출시 전부터 원료 물질의 치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희석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인체 무해라는 문구에 대한 심의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SK케미칼이 지난 1995년 작성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에 독성 물질인 CMIT와 MIT가 함유돼 있고 이를 흡입 혹은 섭취 시 피부 점막과 체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료는 SK케미칼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 만들어진 내부 문서입니다. SK 측은 이 문서를 공정위에도 제출했고 SK 제품을 받아 판매한 애경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품을 정반대로 광고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 신문 광고지 않습니까? 인체 무해, 가습기 메이트가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게 신문 광고요? 네, 그렇죠. 피로 회복 효과, 테라피 효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보고 어떤 소비자가 이 안에 유독한 물질이 있다고? 제조사 측은 원료에 독성이 있는 사실은 알았지만 희석할 경우 위험이 거의 없고 당시 국내 기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제품 광고에 피로 회복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만 심의를 한정했습니다. 오늘 오류를 인정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 문구가 적절했는지는 아예 공정위 심판대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을 주요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 모든 피해자들의 삶이 기구했지만 송 할머니의 삶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95번째 생일을 닷새 지나고 세상을 등졌지만 가는 길은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32명만이 남았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옆구리에 남은 칼자국, 팔에 새겨진 가네코라는 이름 문신, 송신도 할머니의 아픈 과거입니다. 송 할머니는 1922년 충청남도에서 태어나 만 16살이던 1938년 중국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끔찍한 구타와 성적인 학대는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 번 임신 끝에 두 아이를 낳기도 했지만 자신의 처지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7년 뒤 일본은 패전했지만 그 사이 여러 위안소에 끌려다니던 송할머니는 갈 곳을 잃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1993년 4월 송할머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법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2003년 3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송할머니는 끝내 재판에서 패소합니다. 안혜룡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에선 송할머니의 삶과 10년에 걸친 재판 과정이 담겼습니다. 송할머니의 장례식은 한 시민단체와 함께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고노다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군함도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한일 간 실무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 검증 TF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선 TF 활동이 곧 정부 입장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대만과 일본의 조직폭력배들이 대량의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결국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본 야쿠자에게 마약을 팔아넘긴 대만 조폭들은 수납장에 구멍을 뚫어서 무려 6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6kg을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검찰은 아직 수거되지 않은 필로폰 8kg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들이닥칩니다. 수납장을 열어보니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지난 9월 대만 조직폭력배 황모 씨 등은 필로폰 16kg가량을 은박지에 싼 뒤 수납장에 숨겨 밀반입했습니다. 시가로 약 570억 원어치,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수납장을 만들 때부터 빈 공간에 필로폰을 넣고서 화물선을 통해 몰래 들여왔습니다. 수납장은 지난 9월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대만 조직폭력배가 일본 야쿠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거래 장소로 삼은 겁니다. 인천항에 들어오는 화물량이 워낙 많아 세관이 일일이 화물을 열어 검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 중 8kg은 일본 야쿠자에게 3억 6천여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거래는 서울 강남 한복판 길거리에서 접선을 한 뒤 차를 타고 인근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일본 야쿠자는 필로폰을 들고 부산을 향해 가다 결국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유통될 뻔했던 대량의 필로폰을 압수함으로써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하지만 나머지 8kg 상당의 필로폰은 아직 행방이 묘연해 검찰이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 후보자와 그 남편이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해서 20차례 넘게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자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 후보자 측은 내일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유숙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모두 4차례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세와 교통유발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서입니다.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도 19년 동안 차 4대를 몰면서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21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납부를 늦게 해 1995년 1월에 떨어진 압류 처분이 3년 5개월 만에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문 전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으로 민 후보자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22차례, 문 전 의원은 31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 후보자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받아 확인하고 있다며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입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문회에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장사에 대한 비판이 많자 정부가 내년부터 최고 금리를 내리기로 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신용 등급이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최고 금리를 매기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금리를 따질 여유가 없다는 걸 이용한 겁니다. JTBC 취재진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봤습니다. 이렇게 3천만 원을 빌리면 3년 동안 내야 하는 이자가 1,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대부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을 해봤습니다. 통신료나 대출금 연체 없이 신용등급이 높은 10년차 직장인을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선 형식적인 질문만 한 뒤 곧바로 최고금리를 매겼습니다. 신청하셨던 금리는 연 25.9%에서 27.9%까지 고객님께서는 이자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원리 등 균등상환 방식으로도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부업체에서 3천만 원을 3년 동안 연이자 27%로 빌렸을 경우 갚아야 할 이자를 계산해보니 총 이자만 1,400만 원이 넘습니다. 최고금리가 사실상 기본금리가 된 건 이 업체만이 아닙니다. 대부금융협회의 금리비교 공시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연 27% 안팎의 최고금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을 24%로 낮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최고금리를 매기는 관행을 감안하면 대부분 이용자들이 앞으로도 20% 중반의 고금리를 물어야 할 전망이어서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미국 시애틀에서 열차가 다리 위에서 탈선해서 고속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는데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열차가 고속도로 위 다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총 14량 중 13량이 선로를 벗어나 뒤죽박죽 널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워싱턴주 시애틀 남쪽 듀폰 지역 5번 고속도로 다리 위입니다. 현재 시간 18일 오전 7시 40분쯤 승객 77명과 승무원 7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습니다. Just very dark and shaky and just getting thrown around. 열차가 떨어진 도로에서도 최소 차량 7대가 충돌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다리 위는 곡선 구간입니다. 미 언론은 사고 열차가 탈선 지점에서 규정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운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속 50km 구간에서 128km로 달렸다는 겁니다. 전미철도공사 암트랙 측은 열차가 과속 시 자동으로 속도를 낮춰주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속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외교부는 사고와 관련해 신고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어제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평택 타워 크레인 사고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40톤 하중을 견뎌야 하는 거치대 부분이 갑자기 부러져서 떨어지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사고는 타워 크레인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크레인 상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거치대가 부러져 떨어집니다. 그러자 상부가 버티지 못하면서 3m가량 내려앉습니다. 이 충격으로 건물 18층 높이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로로 길게 놓인 이른바 붐대가 부러지면서 2차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작업자 4명은 안전고리에 매달려 가까스로 추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러진 거치대를 정밀 감식해 부품의 불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러진 거치대는 40톤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장치인데도 CCTV 영상으로 볼 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작업자들 가운데 1명만 추락한 점으로 볼 때 안전고리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계속 터지는 타워 크레인 사고 소식에 실제 현장의 노동자들은 무섭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레인 사고는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놨지만 사고는 되풀이됐습니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다시 타워 크레인 위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죠. 왜 안 무서워요. 그래도 내가 21년째 이 장비를 만지는데 또 내만큼 이 장비를 또 아는 사람 그리 많지도 않아요. 타워 크레인 사고는 설치 해체 과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약 600명입니다. 한 달이 건너면 알만한 사람들이라 사고가 터질 때마다 심란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히히 농담도 해가면서 했었는데 작업자들은 정부 대책이 노후화된 장비 문제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작업 환경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정말 시급하고 오래전부터 했던 수건인데 우리 작업자들이 시간에 안 쫓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압박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해체는 그것이 좀 공기가 많이 단축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서두를 수도 있고 또 하는 일도 빼먹고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할 수 없는 악천후에서도 작업을 강행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예를 들어서 초당 10m 이상을 불면은 작업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15호가 넘는데도 작업을 강행을 시켰다. 이들 작업자들은 오늘 26일 여의도에서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신안보 전략을 밝혔습니다. 68페이지인 안보 전략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 개발을 현 수준에서 묶자는 핵 동결론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를 꼭 이루겠다는 등 북한이란 단어가 17번이 나옵니다. 다만 선제 타격론이라는 용어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어서 이건 잠시 후에 주미 대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자신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This situation should have been taken care of long before I got into office, when it was much easier to handle. But it will be taken care of. 트럼프는 또 보고서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 동결론을 일축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선제 타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언급했지만 이번 보고서엔 이 단어가 빠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군사 옵션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으로 표현됐습니다.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선제 타격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6개월 뒤 이라크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방어 옵션은 더 적어진다고 했습니다. 마냥 앉아서 해결을 기다리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보고서엔 북한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등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의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예, 자 미국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이른바 군사 옵션을 과연 쓸 것인가? 아니면 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모든 것이 사실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강원 중에 온이 좀 강했다가 어느 때 또 갑자기 강이 또 대두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 미국과의 최전선에서 계신 분입니다. 조윤재 주미 대사를 스튜디오에 잠깐 모시고 주미 대사가 직접 겪은 내용 또 생각하는 바 이걸 잠깐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대사님. 네, 예. 듣기로는 생애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짤막하게만 좀 모시겠습니다. 오늘 사실 다른 뉴스들이 워낙 넘쳐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 대략 한 5분에서 6분, 7분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궁금한 것이 이번에 트럼프가 내놓은 전략 중에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는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킨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집어 얘기하면 군사 옵션의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서 주미 대사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쭉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예. 또 한미 양국 간에도 그동안에 힘의 우위를 통한 그러니까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힘의 우위를 통한 북한 도발의 억제 그리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쭉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이제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동안에 이제 일부에서 얘기해왔던 북한의 핵 동결,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비핵화로, 핵 제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옵션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어떤 군사 옵션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당연히 갖게 되는데 그것도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에서 일관되게 얘기해왔던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힘과 경제적 힘에 뒷받침되는 외교적 노력
이제 그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강제할 옵션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하면 꼭 군사적인 어떤 옵션이라기보다는 다른 옵션도 역시 강제할 옵션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그 외교적 노력이 그건 뭐 항상 원론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예.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사적 능력 그리고 예. 경제적 뭐 제재 수단이라든가 금융 제재 이런 그 압박을 최대화해 나가는 그런 큰 틀에서 예.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미국 쪽과는 뭐 늘 대화를 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이걸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말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정말 조건이 없었는데 사실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부 쪽에서 미국 정부 쪽에서 그 뒤집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고 나가는 것이 아니야 하는 상황 판단도 있는 것 같은데 주민 대사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상황을. 저는 그것도 이제 그 큰 틀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표면에서 보면 파도는 이제 출렁거리지만은 예. 그 밑에 그 흐르는 조류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관되게 흐른다는 것이 그러면 틸러슨이 얘기한 것 쪽입니까? 아니면 반대 쪽입니까? 저는 지금 미국의 그 대북 정책, 대외 정책도 그렇지만은 저는 국무부와 백악관이 잘 조율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조율한 있고.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 뭐 상황에 따라서 예. 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따라서 예. 어떤 보완적인 발언도 하고. 그러면 그 역할도 말씀은 이제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굿캅, 배드캅의 역할을 좋은 경찰, 나쁜 경찰의 역할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건가요? 큰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틸러슨 장관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놨었죠. 예. 이번에 이제 나온 그 발언도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직접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서 신임장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트럼프 그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 5분 정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5분이면 긴 시간은 물론 아니지만. 예. 마침 그날이 북한이 ICBM 발사한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 문 대통령님하고 유익한 대화를 전화 통화를 하셨죠. 예. 유익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어떤 얘기는 특별히 나온 건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그렇게 물어보셨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랬더니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결할 거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였습니다. 헐리우드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이 넘쳐난다. 이들을 쫓아내면 우리는 패배하게 된다. 미국의 연기파 배우 메릴 스트립이 올 초에 골든글러브 수상식에서 했던 말이 오늘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특검이 두 사람을 비판하면서 인용한 말입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겐 징역 7년을 그리고 조 전 수석에게는 6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특별히 관심이 간 곳은 조 전 수석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의 상황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Hollywood is crawling with outsiders and foreigners. And if we kick them all out, you'll have nothing to watch but football and mixed martial arts, which are not the arts. 지난 1월 미국 LA에서 열린 골든글러브 수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배우 메릴 스트립이 한 말입니다.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용복 특검보는 이 발언을 인용하며 두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단지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하는 건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과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1심 때와 같이 김 전 실장에겐 징역 7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상률 전 수석 등 다른 5명에게도 1심처럼 징역 3년에서 6년까지를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원래 하얀 수건이었던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아래로 내려오며 까맣게 물들었다면서 정당한 지시가 변질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도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후임자를 돕고 싶은 오만하고 어리석인 생각이었다. 이것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것을 이렇게 반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었다고 말했죠. 조 전 수석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증언입니다. 이외에도 항소심이 치러진 넉 달 사이에 중요한 변수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무죄로 석방됐던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선고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7월 1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불리한 정황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1심 재판에서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말을 바꿔 후임자인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한 걸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견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100여 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정무수석과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영화 다이빙배 차단 등 성과를 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관제대모 수사로 확보된 허연준 전 행정관의 메일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메일엔 우리 수석께서 저 단체를 도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급된 단체는 당시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 비판 성명서 등을 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세 가지 변수가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보훈처는 JTBC가 집중 보도했던 박승춘 보훈처의 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훈처는 각종 의혹의 결정에 직접 관여한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의혹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LH는 보훈처와 보훈단체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보훈처장 추천서 조건을 추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는 더 나은 조건으로 발주할 수도 있는 사업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훈처 압박에 따른 것입니다. 김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2012년 6월 보훈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보낸 공문입니다. 고엽제 전후에 위례신도시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달 LH는 부사장이 참석한 경영심의회를 열어 국가보훈처 추천을 받은 자에게 해당 택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결정합니다. 같은 해 10월 고엽제 전후회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고엽제 전후회에 사실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LH 측은 고엽제 전후회의 극심한 민원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실 점거 농성, 사장자택 인근 집회, 직원자택 무단 방문 등 고엽제 전후회의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가 되자 내놓은 대책이란 겁니다. 고엽제 요청을 받은 보훈처의 계속된 협조 요청도 LH로선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보훈처는 2012년 6월 이후에도 세 차례 더 공문을 보내 고엽제 전후회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고엽제 전후회 수익 사업 중엔 주택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훈처 스스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 준 겁니다.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도 두 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모두 LH가 위례신도시 택지 분양 공고를 낸 시기와 겹칩니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보훈처가 박승춘 전 처장을 결국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어려움도 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국가보훈처는 그 보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예. 오히려 보훈 가족이 수단화되어 있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수단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예. 그걸 아주 심각하게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뭐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들을 오히려 이제 그 정치적으로 뭐 이용했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예. 근데 이제 내부에 여전히 이제 뭐랄까 흔히 얘기하는 박승춘 라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좀 뭐랄까 장벽으로 작용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어디나 조직에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뭐 수사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사를 안 할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저희 그 보훈처를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를 들면 이제 감사관실에서 감사 차원에서 관계자를 불러서 감사를 하게 되면 뭐 그 얘기가 일찌감치 뭐 보훈처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감사하는 쪽에서 좀 그 불만도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얘기의 통로가 여러 갈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임 처장의 라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그건 뭐 물론 이제 추정일 수밖에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보훈처 박승춘 처장께서 보훈처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사실은 예측을 했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라인을 보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이건 뭐 영원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보도만 안고 가면서 하여튼 감사도 실시했습니다. 예. 네. 자,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 DVD 외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른바 이제 그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모는 네. 뭐 그런 일은 뭐 사실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DVD 제작 같은 경우에 이게 그 국정원 지원을 받아서 제작했다는 얘기가 이미 뭐 나온 바가 있고 또 그것이 전경련에서도 꽤 돈이 나와서 그것을 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뭐랄까요 그 징계 수준은 오히려 좀 낮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네, 이미 이제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전 그 보훈처장이 예. 지금 저희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입니다. 그런가요? 네네. 거기 또 뭐 일종의 또 장벽도 존재하는 그런 셈이 됐군요. 네네. 근데 이게 누가 그 돈을 낸지도 몰랐고 협찬자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얘기한 전 처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건 뭐 위증죄로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국회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국회 증언 감정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도 좀 아닙니다. 예. 네,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얘기가 아무튼 뭐 감사의 어려움, 이른바 이제 과거 청산의 어려움 이것으로 많이 돌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그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건 뭐 앞으로 이제 고발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고요.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장으로 가신 다음에 조금 뭐랄까 여러 가지 좀 기존의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표현을 좀 어렵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어느 외부에서 어느 장관으로 가신 분이 이 공무원분들한테 좀 포위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서 혹시 그런 것도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군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군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고 해서 공무원 조직에 포위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포위를 좀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은 더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예. 저희들이 하여튼 청산하고 네, 새로운 걸로 출발하려고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태까지 어떤 비합리적으로 지원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확실히 청산하겠습니다.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그 정치적인 어떤 관여, 또 특히 이제 정치적 관여를 한다든가 또는 보훈 가족이 중심이 되지 않고 보훈 가족이 수단화 된다든가 예. 또는 보훈 단체에서 보훈 그 단체 회원들에게 가지 않고 예. 각종 이제 그 복지 사업에 관련된 이익들이 가지 않고 그럴 때에는 반드시 그거를 척결할 수 있는 어떤 법을 만들고 예. 해서 감독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보훈 가족이 중심이 되는 예. 보훈 가족한테 뭐가 갈 수 있는 단체가 됐든 또 저희 직원들이 됐든 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예. 해나가겠습니다. 어떤 단체든 앞으로 정치적 행사에 동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테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빼라고 요구한 이정현 의원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방송 편성에 직접 간섭했다고 봤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닷새 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항의 전화를 겁니다. 묵혀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고향 안도까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며칠 뒤 이번에는 아예 기사 자체를 빼달라고 요구합니다. 해경 비판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죠. 좀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처를 좀 해주든지. 검찰은 이 의원의 보도 개입을 인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방송 편성에 어떠한 간섭과 규제도 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선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도 개입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고발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은 내부 관계자의 경우 방송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JTBC 강효석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포항 지진 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게 징계 이유입니다. 류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직을 잃자 홍 대표를 후한 무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하자 즉시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초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며 홍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도 조롱하듯 올렸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류 최고위원은 한국당과 홍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10개가 넘게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류 최고위원의 당 명예실추 행위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규는 해당 행위,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당명 불복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제명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였다는 발언도 징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최고위 출석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모두 다 이국종 예산이라는데 피눈물이 난다. 아주대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최근 권역 외상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입니다. 예산 총액은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배분이 안 돼서 현장의 열악함은 여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 이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헬기 출동 시 장비를 보관해두는 통제실입니다. 무전기가 있는데 낡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나마 이국종 교수가 사비로 산 겁니다. 위에선 잘 안 터지죠. 왜 안 터지는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이어가지고요. 이 때문에 긴급 이송 시에도 환자 상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해야 합니다. 지난 7일 국회 간담회에서 이 교수가 분통을 터뜨린 이유입니다. 무전기 달라 그런 지가 7년이 됐습니다. 7년. 수백 번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헬기 사용 자체도 어렵습니다. 경기도 소방청 헬기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데 세대뿐이어서 정기에 들어가거나 다른 데 출동을 나간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옥상 착륙장도 결빙 때문에 겨울이면 폐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들은 돈을 걱정해야 합니다. 열선 같은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비용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가장 부족한 건 인력입니다. 오후 4시쯤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의사는 전날 밤을 새운 상태입니다. 수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가고 수술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는 가능성들도 좀 있고. 해마다 적지 않은 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만 정작 현장은 그대로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36시간 근무가 일상이 된 이곳에선 내년에 200억 원이 늘었다는 예산도 진짜 내려오기 전까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게 문제인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한다면 우리나라 외상 시스템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JTBC 이선화입니다.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훔쳐서 자신의 차량에 갈아 끼운 40대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양모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쯤 군산시 삼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44살 A씨의 소렌토 차량 타이어 4개를 모두 훔친 뒤 자신의 산타페 차량에 갈아 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차가 이동할 때 길을 터주지 않으면 운전자가 물어야 했던 과태료가 현행 최고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또 소방관이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히더라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이 줄거나 면책됩니다. 기상청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상청 본청과 제주기상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기상청 직원 2명이 기상청이 발주한 여러 건의 용역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개 분양을 잠정 중단합니다. 진돗개나 삽살개를 비롯한 다른 토종견들처럼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기까지 혈통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44마리의 제주개를 분양했는데 올해는 20마리 분양에 254명이 지원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경기도 연천에는 주상절리 협곡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이 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규모 토목공사로 파헤쳐지고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눈으로 하얗게 덮인 경기도 연천의 차탄천입니다. 기암괴석들로 이뤄진 협곡이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약 50만 년 전쯤 형성된 현무암 주상절리입니다.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단면을 살펴보면 오각형, 육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기둥 모양으로 형성된 게 특징입니다. 보통 제주 지역 등 바닷가 근처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협곡의 경우에는 내륙의 강 주변에 형성이 되어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지질지형으로 꼽힙니다. 한반도 생성 역사 등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인정받아 201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도 추진됐습니다. 주상절리가 한 단계로다가 구분되어 있는 거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만 년 전부터 50만 년 사이에 3번 분출을 한 거예요. 보기가 어려운 독특한 점이고 관광자원으로서도 훌륭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공원 안을 들어가 보면 중장비가 일으키는 흙먼지로 가득합니다. 협곡 곳곳이 파헤쳐져 있고 깎여나간 돌들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협곡 바닥에는요, 이렇게 검은색 돌들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서 살펴보니까요,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현무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카메라를 한번 왼쪽으로 돌려볼까요? 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어지는 관거 교체 작업을 위해서 바닥을 파헤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탄강을 따라 이어지는 관로 교체 공사는 9km가 넘는 지질공원 탐방로 전 구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을 차고 하기로 했는데 이쪽을 좀 보호하려고 저거 이렇게 옮기면은 저런 돌 같은 게 손상될까봐 공사 현장에서는 기다려야 최대한 보호하고. 관할 지자체인 연천구는 비굴착 공법 등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노출돼가지고 적법부에서 똥물이 그냥 내려오는 것도 있었어요. 한방로가 되는데 그게 또 노출되면은 사실 좀 환경에도 안 좋잖아요. 법 위반행위도.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생태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대에 서식하던 흰뺨 검둥오리 등 철새들은 공사 소음과 먼지를 피해 이미 인근 지류로 옮겼습니다. 실제 공사가 진행된 지난 1년 반 동안 환경 영향 평가나 환경부의 현장 지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연천구는 신규 사업이 아닌 교체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역시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보존과 관리 책임은 관할 지자체에 있어 이를 훼손해도 인증 취소 외에는 제재 방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질공원 제도는 도입한 취지가 과학교육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서 이거를 규제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주상절리 보존을 위해 현무암 훼손은 물론 반출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제주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50만 년 전 형성된 협곡 주상절리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 2년 만에 간직했던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다이슨 VA 카본 파이버 무선 청소기에 탑재된 디지털 모터는 155 에어와트로 30% 더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사이클론 테크놀로지와 고성능 필터가 초미세먼지를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으로 제거합니다. 청소기 안에 먼지를 가둬둡니다. 다이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 칼럼니스트 박선경 씨에 따르면 손수건은 시대에 따라 몇 가지의 코드로 읽힙니다. 물론 그것은 주로 남녀지간에 일어나는 손수건에 얽힌 일화들로 설명되긴 하지만 의외의 장면도 등장하더군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수건을 정성껏 다렸다. 아버지가 시작한 사업은 70년대 유류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거래처를 일일이 돌며 미수금을 받으러 다니셨는데 하루는 빨랫감에 아버지 손수건이 없는 것을 보고 잃어버렸냐고 물었다. 미수금을 받으러 간 아버지는 거래처 사장이 돈을 갚을 수 없다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손수건을 건네주고 왔노라고 말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손수건은 신사의 품격이었다. 좀 길게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신사의 품격, 아니 그것은 그냥 인간의 품격. 하얀 손수건이 검은 손수건이 되었다. 오늘 법정에 섰던 인물 역시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손수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적법한 지시가 실무진의 오해와 과잉 충성으로 인해서 변질되어 집행됐다고 강변합니다. 하얀 손수건, 즉 그가 입버릇처럼 입에 올리던 충과 사심없는 마음으로 정책을 지시했으나 그것이 아랫사람들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검은 손수건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의 말은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았다는 그의 주군의 말과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지시받았다고 주장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이 망쳤다고 주장하는 볼성사나운 배신의 계절. 칼럼니스트 박선경 씨가 읽어낸 손수건의 마지막 코드는 바로 이별이었습니다. 그 옛날 트윈폴리오가 부른 하얀 손수건도 이별을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근자에는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에게 그의 평생 반려자가 마지막으로 건넨 손수건도 바로 작별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탄핵된 주군의 도승지가 주장하는 손수건의 색깔이 무엇이 됐든 광장을 겪어낸 시민들에게 그 손수건은 과거에 어두웠던 세상과의 작별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 어두웠던 세상과의 작별이야말로 인간의 품격, 시민의 품격을 되찾는 것이기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네, 이대 목동병원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정부 인증 가운데 가장 등급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려진 의료 과실만 4건입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의료 사고가 잦아도 최고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팩트체크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네. 의료 과실하고 병원 등급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 과실은 정부가 정하는 등급과는 좀 무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정하는 주요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2012년부터 상급 종합병원, 또 종합병원, 일반 병원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의 난이도나 수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합니다. 2015년에 이대 목동병원을 비롯해서 43개 대형 병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총 1,8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수가도 높습니다. 다른 병원보다 30% 가산됩니다. 네. 따라서 금전적 혜택이 월등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무엇보다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치료 잘하고 안전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병원의 명성과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들은 서로 이걸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준이 안전보다는 주로 규모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인력, 장비, 진료 과목, 중증 환자 수 등입니다. 의료 과실이 있었느냐, 몇 건이었느냐와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급이 높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건 아니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사고를 좀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의료 과실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인 2016년 7월에서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과실이 생기면 병원이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목적은 사례를 모으고 원인을 찾고 예방책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 보고가 의무가 아니라 병원의 자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쉬쉬할 경우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빨리 이걸 의무화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고, 네.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제도를 안착시키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해야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자율보고 시행 이후에 1년여간 동안 정부에 신고된 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3,000건 정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의료사고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이상일 울산대 교수는 연간 4만여 명이 의료 과실로 사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네. 이 수치가 의학계에서는 유력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10여 년 전부터 피해 정도가 큰 과실에 대해서 정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문고리는 몰랐다입니다. 예. 오늘 그 재판에서 문고리요? 예. 있었던 얘기인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문고리 권력 중에 2명인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의 증언인데요. 대통령이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 내용물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자 판사가 재차 물어보는데요. 5만 원권으로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이면 한 번 전달됐을 때의 규모입니다. 두께도 얇지 않았을 텐데 왜 돈인지를 몰랐냐라고 묻자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이재만 전 비서관은 봉투 안에 딱딱한 박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있었는지 본인은 박스만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관저에 올라가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를 했는데 당시에 이재만 전 비서관의 말입니다. 대통령님이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해. 그래서 내려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 측도 변호인의 주장인데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돈이 누가 보낸 건지 또 돈의 출처는 어딘지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두 사람이 봉투는 받았는데 이게 돈인 줄은 몰랐다. 이건 한 사람은 알았다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해가 안 갑니다. 이들 2명은 20년 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생활을 같이 했는데 한때 문고리 권력으로서 권력을 누렸지만 지금은 난 문만 열어줬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즉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북악 스카이웨이에 차를 몰래 대고 007 가방으로 받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인근에 있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구태여 찾아서 돈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돈이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주장들입니다. 그러게요. 북악 스카이웨이나 광화문에 있는 그 골목길. 소극장 옆에서. 그것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위험한 생방송으로 잡았습니다. 홍 대표 얘기죠? 오늘 오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KBS의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에 출연을 했습니다. 저렇게 출연을 해서 사회자가 잠시 제1야당 대표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뭔가 말을 하다가 홍준표 대표가 KBS의 파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파업 그만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파업 그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큰 기부가 될 것이다 얘기하고 이제 파업 그만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선 3번을 파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주 마음 먹고 나간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했던 아나운서가 상당히 당황하면서 좋은 소식 좀 빨리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자 역시 또 대답하는 말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파업은 그만해달라라고 또 합니다. 생방송에서 4번이나 파업의 중단을 종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지금 그 장면이 그냥 다 나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장면은 못 구했습니까? 영상은 구매가 돼야 되는데 절차 등이 좀 복잡해서요. 돈을 내야 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준표 대표의 KBS 파업 중단 종영 방송은 생방송으로 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달이 됐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제목을 보면 언론적 폐 원흉,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보도와 방송에 직접 개입해서 KBS를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했는데 이제 와서 저런 주장을 하느냐. 자유한국당이 파업의 원인 제공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예.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입을 다물라 이렇게 했지만 뭐 그분이 입 다물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예. 곧바로 다시 입은 다물었지만 타자를 좀 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에 나보고 걸핏하면 막말 운운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아픈 말이 팩트를 듣는 것이다. 예. 즉 본인의 주장이 팩트라는 얘기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KBS 새노조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팩트인데 홍준표 대표가 파업을 중단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팩트가 아닌 주장입니다. 예. 야당 대표가 방송사 파업에 대해서 물론 토론회나 또는 논평을 통해서 입장을 낼 수는 있지만 부적절한 곳에서 그것도 생방송 중에 파업을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내일 자유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돌출 행동 등이 많았던 뉴여의 최고위원, 여자 홍준표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예. 윤리위원회로 열고 징계를 논의할 예정인데 자유한국당 당규에는 해당 행위나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은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진격의 황으로 잡았습니다. 뭐 황교안 전 총리?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역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모두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짜 뉴스다라고는 밝히지 않았는데 어제 비하인드 뉴스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성균관대 일부 동문들이 황교안 정 총리가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명운동들을 했거든요. 그건 뭐 가짜 뉴스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 서명운동에 여러 의혹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의혹의 당사자가 어떻게 자랑스러운 성균인이 되느냐 이런 주장이었는데 추정되기는 저 의혹들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황교안 총리는 모두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직접 국회 방송의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링크를 걸어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뭘 확인하라고는 하지 않아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확인했는데 그냥 전부 다 하라니까요. 예. 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인가를 내줄 부분 또 그런 절차들을 밟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글쎄요, 뭐 하여간 뭐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국정농단 상황을 방치한 책임. 예. 이것은 뭐 정치적 책임이든 뭐든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진격의 황이라고 했던 건 눈에 띄는 대목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본론이 이제 나오는 겁니까? 예. 글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는 후반부 쪽에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강고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직접 접촉이 안 돼서 과연 저 미래가 뭔지는 취재가 힘들었는데 말뜻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황교안 정 총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간간히 있었는데요. 제가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좀 취재해 보니까 현재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딱히 긴밀하게 접촉을 하는 측도 없다라는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의 황교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황 전 총리가 미래를 나아가겠다라고 말한 거는 미래로 나아갈 테니 나를 좀 봐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기자의 해석은 아니죠? 정치권의 해석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네, JTBC 뉴스룸 무대 디자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한 2017 굿 디자인 어워드 공간 환경 부문에서 골드 미니스터상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뉴스룸이 딱딱하고 고답적인 뉴스 무대를 벗어나서 부드럽고 활기찬 이미지를 선보였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 무대는 소통과 공감, 신뢰의 세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JTBC 보도의 방향성을 형상화했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8도로 춥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많은 눈이 온다는 예보입니다. 예, 상 받은 세트에서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body wants to be the only one that's left standing. Nobody wants to be the only one to understand. And now I'm seeing the way that you're leaving without me. Now go.